자, 네 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썰. 저 오랜만에 댓글을 정의 구현하는 시간이죠. 이 시간 좋아하시는 분이 많은데, 그리고 요즘에는 제가 어설픈 댓글을 건드리는 게 아니라, 좋은 댓글은 좋은 댓글을 얘기하고, 나쁜 댓글은 나쁜 댓글을 얘기합니다. 자, 일단 타칭이 아닙니다. 자칭이 팩트 폭격이라 닉네임을 가지신 분이 댓글을 달으셨네요. 이 댓글이 어딘가 보니까 제 영상 제목이 우리나라의 복지가 좋은 국가라고 생각하시나요? 우리나라 복지가 좋은 나라일까? 근데 사람들이 아니라고 했거든요. 뭐 의료보험이나 공공 서비스는 뭐 치안 서비스 이런 건 괜찮은데 그 외의 것들은 안 좋다. 의료보험은 인정한다. 치안도 인정한다. 근데 다른 부분은 안 좋다. 너무나도 안 좋다. 그래서 나중에 나이 들면 먹고 살기 힘들다. 어, 나중에 나이 들고 돈도 없고 백도 없으면 정말 힘든 나라가 대한민국이다. 그런 말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아마 이분은 기분이 나쁘신가 봐요. 일부러 어그를 끄셨는지 아니면 실제로 저렇게 생각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감사합니다. 감사해요. 이렇게 다구리 때리 기회를 주셔가지고 감사합니다. 자,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나라 복지는 역대 1위입니다. 제발 이상한 말 퍼뜨리지 마요. 취업률 낮다는 거는 그냥 자기 수준 모르고 대기업 가려고 해서 취업 안 되죠. 중소기업 갈 때 많습니다. 2030 의지 부족, 인내 부족이죠. 586 세대도 다 그렇게 살아갔습니다. 핑계일 뿐. 이분은 뭐 나이 기대가 어떤지 모르겠지만 586 세대입니까? 586 세대인 건지 20, 30대인지 아니면 뭐 초등인지 유등인지 아니면 어린이집 다니는 아직 미취학 아동인지 모르겠지만 일단 여러분들이 보셔서 아시겠지만 별로 근거도 없고 바탕도 없고 대단한 말도 아닌 것 같고요. 그래서 하나하나씩 제가 반박을 해보려고 합니다. 반박을 해보려고 하고 이 영상 올리고도 과연 이런 댓글을 달 수 있을지 한번 봅시다. 예. 자, 일단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일단 닉네임부터 바꾸셔야 될 것 같아요. 닉네임부터 바꿔야 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펄스 폭격기로 바꾸셔야 될 것 같습니다. 거짓이란 펄스에 펄스 폭격기 당장 닉변하시기 바랄게요. 팩트가 아니기 때문에 닉네임을 잘못 따셨네요. 팩트와 거짓을 구별 못하는 것 같습니다. 당장 닉변하시기 바라게 펄스 폭격기로 바꾸시기 바라게 아니면 라이 폭격기로 바꾸시기 바라겠습니다. 아니면 페이크 폭격기도 좋습니다. 페이크 펄스 라이 이 중에 마음에 드는 거 있으면 바꾸시기 바랄게요. 일단 팩트는 아닙니다. 팩트에서 사람들이 그렇게 댓글로 까거나 이 댓글을 가지고 문제 삼지 않겠죠. 문제가 많으니까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딴지를 건 거고. 입 벌고 폭격기도 나쁘지 않네. 일단 팩트는 아닙니다. 양심 있다면 닉변 꼭 하시기 바라겠고요. 어디 가서 팩트로 얘기하지 마세요. 싸대기 맞습니다. 자, 우리나라 복지는 역대 1위라. 이거 어디서 들은 얘기입니까? 무슨 근거로? 아니 무슨 근거로 우리나라 복지가 역대 1위입니까? 우리나라 복지가 역대 1위면 사람들이 대기업, 공기업, 공무원을 가려고 하지 않죠. 저분 말대로 우리나라 복지가 유럽 선진국을 뛰어넘을 정도로 1위 나라라면 뭐하러 사람들이 공무원, 공기업, 대기업에 목을 맡겨요. 응? 아니 그렇게 보통 복지가 좋은 나라의 특징이 뭐냐 하면 안정적인 직업에 사람들이 그렇게 매달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복지가 좋은 나라, 뭐 덴마크나 스웨덴, 스위스 이런 나라들 보면 경쟁을 그러니까 뭐 이렇게 경쟁해서 뭐 뚫고 들어간다? 막 그런 의식이 없어요. 그럼 나라에서 다 알아서 해주는 건데, 그러니까 우리 복지 좋은 국가들이 우리나라에 오면 이해가 안 되는 게 너무 직업 하나 가지고 사람들이 너무 많이 매달린다. 그런 얘기 하거든요. 그때 뭐야 비정상회담인가 거기서도 그런 얘기 했었거든요. 한국 사람 너무 불쌍하다. 그냥 직업 하나 얻겠다고 저렇게 영혼을 팔아가지고 정말 빡세게 경쟁하면서 저기 들어가도 막상 쉽지 않을 텐데 뭐하러 저렇게 힘들게 살아야 되나. 복지가 좋으면 굳이 막 그렇게 대기업, 공기업, 공무원을 안 하려고 하겠죠. 왜냐하면 복지가 좋은 나라들은 이 나라 여기 들어간다고 막 그렇게 엄청나게 올라가지 않거든요. 역대 1위라면서요. 어디 봐야 알 수 있는 거야? 이거 어디 보면 알 수 있는 거죠? 그렇죠. 복지가 좋았으면 hen조에서는 얘기 안 하겠죠. 응? 복지가 좋았으면 예, 안 하죠. 복지가 너무 안 좋으니까. 그리고 그거 아십니까? 우리나라 노인 빈곤율은 예, OECD 국가 중에 부동의 1위입니다. 이건 자료도 있습니다. 따라올 수 없습니다. 복지라면서요. 복지에서 가장 중요한 게 노인들이 나이가 들어서도 일 안 하고 살 수 있느냐. 우리나라는 돈이 없으면 일 안 하고 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나이 들어도 힘든 일 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여러분 길가에 가다 보면 왜 리어카 같은 거 끌카 같은 거 하나 끌고 박스 같은 거 주워가지고 힘겹게 끌고 다니시는 분들 많이 있잖아요. 지금 날씨 더운 날씨인데 그냥 걸어도 힘든데 그분들 보면 이제 미찌보차 같은 거 하나 쓰고 가쁜 한숨을 몰아쉬면서 박스 같은 거 뭐 종이 쪼가리 같은 거 몇 개 더 들려고 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그런 사람들 흔하게 볼 수 있어요. 아주 흔하게. 안타깝죠. 왜 저분들이 열심히 살지 않은 게 아닐 텐데 나이 들어서 허리도 굽으셨고 그리고 주름살도 많으시고 힘들어하는 게 눈에 보이는데 그리고 여러분 아시겠지 파지 이거 모아서 얼마 되겠습니까? 얼마 안 됩니다. 그거 뭐 리어카 같은데 한 가지 실어도 10,000원 안 됩니다. 그리고 노인 빈곤율이라는 기준이 뭐냐 하면 그거예요. 경제활동을 안 하고도 의식주가 가능한 거. 그러니까 의식주의 위협을 받는 사람이 반이 넘는다는 거예요. 반이. 근데 이런 사람들이 앞으로 더 늘어난다는 거예요. 앞으로. 그러니까 지금 많은 대한민국의 어르신분들이 자기 스스로 의식주 해결을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무슨 복지가 역대 1위라는 겁니까? 무슨? 주변에 어르신분들 안 보입니까? 그리고 복지가 좋으면 왜 보험 같은 거 그렇게 엄청 많이 들고 사람들이 왜 그렇게 힘들게 살까요? 자산은 왜 그렇게 많이 하며 파산도 왜 이렇게 많이 하며 가계부채는 왜 그렇게 많을까요? 복지가 좀 사람들이 그렇게 막 사업 같은 거 많이 벌리지도 않고 어? 주식이나 코인 같은 거 덜 할 거 아니에요. 맞잖아요. 덜 할 거 아닙니까? 근데 그런 사람도 엄청 많잖아. 자기 인생을 사지도 모르는 사람도 많잖아요. 왜 그럴까? 어? 젊을 때 이렇게 좀 많이 벌지 않으면 나이 들어서 힘드니까 그렇게 하는 거 아니겠어요? 예,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예, 펄스 폭격기님.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예. 자, 취업이 낮다는 건 자기 수준 못 주고 대기업 가려고 해서 취업이 안 된다. 자, 반박해 보겠습니다. 예. 물론 이 말도 틀린 건 아닙니다. 예.
시험이 낮다는 거는 자기 수준 모르고 대기업 가려고 한다. 이거 틀린 말은 아니에요. 어느 정도 맞는 말입니다. 맞는 말이긴 한데, 근데 이 말도 제대로 보면 틀린 말인 게 뭐냐 하면, 지금 눈을 낮추고 들어가도 낮추고 들어가도 경쟁이 치열합니다. 사람들이 지금 대기업 못 들어가서 취업 준비하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중소기업도 굉장히 치열해요. 옛날 같으면 중소기업 사무직 같은 건 좀 쉽게 들어갈 수 있었어요. 예전에 제가 일할 때만 하더라도 2012년 11년 이때는 그냥 뭐 고졸도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여러분들 워크넷 같은 거 보잖아요. 워크넷이나 사람이 보잖아요. 월급 얼마 되지도 않습니다. 중소기업이 한 뭐 180, 190만 원 주는데 한 명 뽑는데 몇 명이 지원하는지 아십니까? 60명, 70명이 지원합니다. 아니 거기 들어간 사람이 돈 많이 벌고 싶어서 들어갑니까? 당장 좋은데 못 들어가니까 그래도 사람 구실하기 위해서 많은 월급 아니더라도 좀 복지나 처우가 안 좋더라도 거기 가서라도 좀 일해가지고 그래도 좀 내한테 필요한 돈이라도 좀 벌어야겠다. 부모님한테 좀 신세 덜 져야겠다는 마음이 가는 거잖아요. 근데 그것마저 쉽지가 않다니까. 그것마저도요. 지금 쉽게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없어요. 쉽게 들어가고 비집고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없어. 물론 이분 말대로 자기 수준 못 주고 대기업만 바라보는 사람도 있긴 해요. 근데 옛날에 비해서 많이 적습니다. 대기업만 가려고 하는 사람들 존재한다. 근데 그게 무조건 잘못된 건가? 난 그 말씀도 드리고 싶어요. 아니 대기업 가고 싶은 게 잘못된 거야? 물론 내가 택도 안 된 스펙 가지고 대기업만 바라본다는 건 어떻게 보면 잘못된 걸 수도 있는데 내가 만약에 뭐 스카이 정도 나오고 학종과외 잘하고 어학 성적도 우수하고 대경력도 있는데 가장 젊은 시기에 이때 대기업 들어가야지 이때 못 들어가면 못 들어가지 않습니까? 나이 차번이면 우리나라 취업 이제 시즌이라는 게 나이가 차면 아무리 학벌이 좋고 다른 게 우수해도 안 받아주잖아요. 나이 커트라인의 제약을 많이 받죠 우리나라 기업들은. 사기업 같은 경우에 알게 모르게 나이 상한선이라는 게 존재를 하지 않습니까? 대기업 생산직도 뭐 자격증 여러 개 있어도 나이가 차버리면 안 뽑아줘요. 반도체 같은 경우에 생산직 같은 경우에도 26살 넘어가면 안 뽑아줘. 합격자 거의 없어요. 사무실 같은 경우에도 나이 한 30대 중반 돼버리면 안 뽑아줍니다. 좋은 데 나와도 안 뽑아줘요. 안 써준다니까요. 대기업을 들어갈 만한 그 시기라는 게 있잖아요. 삼성과 LG를 들어갈 만한 그 적기라는 게 있잖아. 그때 안 들어가면 못 들어가. 우리나라 기업은. 나이 차고 온다고 해서 받아주는 게 아니라는 거죠. 손잡아주는 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지금 많은 사람들이 대기업을 들어가려고 하는 것도 나는 이해가 돼요. 왜 그런 말 있잖아. 어른들이 하는 말 중에. 어? 기왕 들어갈 거면 큰 물에서 노는 게 좋다고. 어? 기왕 사회 시작을 할 거라면 되도록이면 본인이 갈 수 있는 분야 중에 가장 큰 물에서 들어가야 나중에 쪼매난 데라도 좀 쉽게 들어갈 수 있다. 여러분 우리나라 기업 문화라는 게 어떤 거냐면 처음부터 중소로 가면 중소에서 대기업 못 가요. 중소의 경력까지 대기업 뚫는 경우는 별로 없어. 근데 대기업에서 일하다가 중소로 가는 경우는 쉽거든요, 상대적으로. 근데 중소의 경력과 이제 어떤 피지컬 가지고 대기업을 넘어가는 사례는 거의 드물어요. 왜냐면 우리나라 대기업들이 나이를 굉장히 따지지 않습니까? 극도로 많이 따집니다. 그래서 지금 시기가 아니면 못 들어가요. 못 들어가. 물론 이게 너무 시간이 길어지면 본인한테 손해가 될 수 있겠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아니 대기업 안 들어가면 대기업이나 좀 알아주는데 안 들어가면 내가 스카이 왜 나왔어? 내가 왜 수능 공부했습니까? 내가 왜 남들 놀 때 왜 책상에 앉아가지고 학원 다니면서 내신 1등급 맞추고 왜 그 짓을 왜 했어요? 그냥 공부가 좋았어 했습니까? 공부가 천성이 맞고 공부 자체를 너무 사랑해서 그렇게 했습니까? 그런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아니 그런 사람이 누가 있어? 다 공부한 이유가 뭐예요? 부모님이 왜 공부하러 갑니까? 공부해야 좋은 데 갈 수 있다. 공부해야 삼성 LG 갈 수 있다.
대기업 사무실 가면 상대적으로 남들보다 좋은 학교 가서 입지를 먼저 다져야 된다. 그 얘기를 우리가 많이 들었잖아요. 어른들한테. 부모님한테 들었고 선생님한테 들었고 학원 강사한테 들었습니다. 아니 좋은 학교 나와서 나는 인서울권 학교 나와가지고 대기업 못 들어가면 그 학벌을 어디서 써먹습니까? 그러면 그동안 내가 너 열심히 노력하고 공부하고 기장 닦아놓은 거에 보상을 어디서 받나요? 맞잖아요. 뭐 명문대 가가지고 졸업하고 스펙 쌓는 게 쉽습니까? 그 시간 짧습니까? 엄청 길잖아요. 수능이라는 게 뭐 잠깐 몇 개를 깔짝한다고 막 갑자기 비약정 상승할 수 있어요? 그런 일 때려줄 것도 없지 않습니까? 수능이 12년 농사라고 하는데 안 그래요? 대학교 가서도 뭐 경쟁이 끝납니까? 아니잖아. 대학교도 학점 경쟁, 스펙 경쟁 하잖아. 그렇게 경쟁을 했는데 경쟁을 해서 남들하던 스펙을 갖춰놨는데 대기업을 못 가면 그동안 내 시간, 돈, 노력은 어디서 보상받냐는 거죠. 그것도 이해를 해야지. 어. 그러니까 지금 중소기업을 가려고 해도 중소기업 자리가 없어요. 자리가 없다니까. 공고도 안 내요. 왜냐하면 중소기업도 어렵기 때문에. 자, 그리고 자, 이 말이 제일 어렵습니다. 자, 가장 어이가 없는 말. 중소기업 갈 데 많다고 하는데 그 갈 데 많은 곳은 중소기업이 아니라 조소기업 또는 아웃소싱 용역업체. 여러분 이거 구분해야 됩니다. 중소기업과 용역업체, 조소기업, 아웃소싱 구분해야 됩니다. 그래도 난 중소기업 하더라도 일반적인 체계나 규모를 갖춘 회사가 중소기업입니다. 여러분 중소기업이라고 해서 다 조소기업이 아니에요. 물론 조소기업이 기존이 많은 건 사실이지만 중소기업도 요금 많이 주고 회사가 탄탄하고 주식 상장까지 되는 회사도 있습니다. 나는 갖출 것 다 갖춘 데도 있습니다. 그런 데는 가기 힘듭니다. 좋은 중소기업은 가기 힘들어요. 맞죠? 좀 체계를 갖춘 중소기업. 자리가 잘 안 나요. 자리가 잘 안 뿐더러 경쟁자가 많습니다. 요즘에 좀 중소기업 중에 네임밸류가 좀 있는 것 같은 경우에는 좀 학벌이 좋은 사람도 많이 들어와요. 뭐 지방으로 치면 직업고 출신이거나 뭐 경북대 부산대거나 수석권을 하면 인서울 출신들도 이제 중소기업 좀 나름 괜찮은 데는 많이 들어와요. 눈은 많이 낮추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분이 갈 데가 많은 데라고 한 거는 조소기업 아웃소싱 용역업체인데 네, 2차 밴더. 1차 밴더는 중소기업이 아니라 중견기업이에요. 중대기업에서 중견기업 사이입니다. 원어플리. 1차 밴더는 거의 중견입니다. 중견. 2차 밴더 정도 가야 이제 중소로 불러요. 자, 그러면 조소기업 가면 되냐? 조소기업 아웃소싱 용역업체 가면 뭐 가면 되지 않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근데 막상 가보면 실망하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니죠. 괜히 퇴사율이 높은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오래 일할 만한 어떤 그런 동기부여가 안 생깁니다. 동기부여가 안 생겨요. 왜 사람들이 자주 나가고 왜 사람 새로 뽑고 이런 일이 비일비재하게 아직까지도 벌어질까? 여기는 사람을 제대로 사람같이 쓰면 이런 일이 발생 안 하겠죠. 사람을 사람으로 쓰는 게 아니라 그냥 부속품, 자기들을 그냥 인건비 채우기 위한 요량으로 쓰잖아요. 어떻게든 젊은 사람들 혈기를 갈아 넣어가지고 자기를 배치우는 용도로 쓰지 않습니까? 제 말 틀렸습니까? 조소기업 아웃소싱 영업체의 가장 세 가지 특징이 뭐냐 하면 인건비가 싸다는 거예요. 인건비가 굉장히 싸다는 겁니다. 그리고 한 사람, 그러니까 두 사람 일할 거 한 사람 시킨다고 세 사람 일할 거 한 시간 시켜요. 그리고 어떻게든 돈을 작게 주려고 합니다. 그리고 일을 엄청 많이 시키고 사람 대우 안 해주죠. 다치면 나가라고 하죠. 사고 나면 자기 돈으로 메꾸라고 하죠.
그리고 일 오래 해도 월급 안 올려주죠. 동결시킨다거나. 여러분 왜 그거 보면 이제 유튜브에 조조스 보면 나오잖아요. 과장인데 연봉 3천 겨우 넘고요. 과장인데. 과장인데 결혼까지 연봉 3천이야. 지금 세금 기준으로 때문에 218만 19만 나와요. 200만 원 살짝 넘는 월급으로 집안 가정이 먹여 사는지 생각해 보세요. 말이 됩니까, 여러분? 뭐 내가 정말 급하고 더 이상 이제 뭐 들어갈 데가 없다. 뭐라도 해야 되는데 지푸라기를 잡아야 된다 하면 뭐 조석이 아웃소시 영역업체 가야 됩니다. 그런데 웬만하면 저는 말리고 싶어요. 웬만하면. 저도 가본 입장에서 얘기하는 거지만. 정말 갈 데가 없으면 가야 되는 게 맞는데 아직까지 기회가 있고 희망이 있으면 저는 말리고 싶습니다. 왜냐 여기 한번 경험하면 뭔가 조직 문화나 직장 문화에 도움이 되기보다는 안 좋은 경험을 많이 하기 때문에 약간 커리어 있어서 마이너스예요. 마이너스. 자, 그리고 자, 마지막 반박할 거. 자. 2030 의지 부족, 인내 부족이죠. 581 세대도 다 그렇게 살아갔습니다. 이것도 약간 틀린 말은 아닙니다. 어느 정도 맞는 말도 있는데 의지 강한 사람도 많고 의지 인내심 강한 사람 많습니다. 2030 세대 의지 인내 강한 사람들 많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능력을 인정받을 곳이 없습니다. 내 능력치와 어떤 값어치를 증명할 곳이 없어요. 물론 멘탈 약하고 가리는 거 많고 눈 높은 사람도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근데 그거는 581 세대도 있지 않습니까? 왜 자기 세대는 한 명도 없다고 생각하시나요? 젊은 세대만 있고 581 세대도 있습니다. 581 세대도 일 못하고 적응 못하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느 세대는 다 있습니다. 그걸 무슨 2030만 있다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내가 제일 반박하고 싶은 게 581 세대도 다 그렇게 살아갔다? 아니 581 세대가 뭘 그렇게 살아가? 편하게 살아갔지. 편하고 경쟁 없이. 좋은 시기에 살아갔죠. 아니 뭘 그렇게 살아갑니까? 아니 581 세대가 무슨 치열한 취업 경쟁을 펼치게 됐습니까? 아니면 지금 같은 뭐 토익이나 스펙에 열중을 했나요? 학점에 신경을 썼습니까? 물론 그분도 열심히 살았겠지. 그분의 노력을 비하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지금 청년들이 하고 있는 그런 스펙이나 경쟁을 안 했잖아요. 안 했잖아. 상대적으로. 물론 일은 더 힘들게 했겠죠. 지금 청년들보다. 더 안 좋은 여건에서. 다 그렇게 살아가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지금 2030 세대가 581처럼 살아갈 수 있으면 불만 안 가질 겁니다. 581 세대 상대적으로 내 집 마련도 쉬웠고요. 돈 모으기도 쉬웠고. 자, 581 세대는 자, 직장 들어가기 쉬웠고 돈 모으기 쉬웠고요. 내 집 마련도 수월했습니다. 지금 581 세대가 우리 때로 돌아와가지고 돈 모아서 집 사라 하면 할 수 있을까요, 과연? 직장 들어가면 할 수 있을까? 서류에서 아웃일걸요, 아마? 왠지 아세요? 지금 581 세대 중에 뭐 대기업 들어간 사람들 중에 학점 뭐 4.0 넘어가거나 토익이나 어떤 기사 자격증 인상 있습니까? 그냥 대학교 졸업장만 있어요, 졸업장만. 근데 요즘은 대학교 졸업장만 가지고 누가 써줍니까? 누가 써줘요, 여러분? 써주는 데 있습니까? 졸업장만 딱 들고 와가지고 저 대학교 졸업장 가지고 왔으니까 여기 가서 일할게요 하면 받아줍니까? 누가 받아줍니까?
아니 누가 받아줘요? 근데 586 때는 가능했잖아요. 왜냐? 상대적으로 대학교 졸업한 사람 별로 없으니까. 대학교 간판만 가지고 있으면 웬만큼 비집고 들어가기 쉬웠지 않습니까? 대기업 특히 더. 왜냐? 4년제 졸업자들이 별로 없었으니까. 귀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은 대학교 졸업장이 넘치고 차고 쌓이고 있는 시점이지 않습니까? 대졸자는 많은데 막상 들어갈 만한 곳은 없지 않습니까? 막상 들어가서 일할 만한 곳, 일하고 싶은 곳은 없지 않습니까? 지금 기준으로 만약에 채용 조건 그대로 접목을 하면 회사 가서 아마 서류 합격도 안 될 겁니다. 안 될 거예요. 그리고 지금 대기업 생산직 일하는 사람들 보면 고졸도 아닌 사람도 있어요. 대기업에 생산직 오래 하신 분들 중에. 중학교 중졸 졸업자만 가지고 아무 스펙도 없이 일하는 사람도 있다. 반장 된 사람 중에. 근데 지금 기준으로 만약에 하면 들어갈 수 있을까? 지금은 뭐 초대절 관련학과 졸업해야 되고 전학이 졸업해야 되고 학점 3.5 이상 넘어야 되고 출결 완벽해야 되고 산업기사 상기 자격증 3, 4개는 무조건 있어야 되고 어학 자격증도 있어야 되고 보는 게 많지 않습니까? 생산직 같은 경우에도. 그 시기에 들어가선 사람이 지금 들어가면 그냥 한 명도 못 들어가요. 출발 선상이 다른 거죠. 완전히. 자, 그리고 지금 돈 모으는 거나 지금 월급 받아 돈 모으는 거하고 586 세대가 이래서 돈 모으는 건 다르죠. 완전히 다르죠. 그때는 뭐 재테크가 필요 없습니다. 그냥 은행에 돈 넣으면 그게 제 최고의 재테크예요. 부모님 세대는요. 근데 우리는 지금 은행에 돈 넣는 게 제일 바보같이 시죠. 안 그렇습니까? 부모님 세대는요, 뭐 다른 거, 뭐 주식이든 뭐 비트코인 그런 거 없어요. 그냥 은행에 정직하게 돈 꼬박 넣으면 돼요. 금리 센데. 왜냐면 부모님 세대 때 은행 금리가 12%, 13%였습니다. 금리 낮은 게 10%라 그랬어요. 한번 찾아볼까요? 80년대 은행 금리. 와, 나 놀랬어. 여러분, 옛날 80년대 있죠. 80년대 은행 상품 중에 20%도 있어요. 20%. 20%짜리 상품도 있어요. 20% 있다니까. 자, 제가 읽어드릴게요. 자, 은행 예금 금리가 읽어드리겠습니다. 80년대 19.5%, 81년도 16.2%, 82년대 8%, 83년대 8%, 84년부터 90%까지 10%, 10% 넘었습니다. 야. 그리고 옛날에 정기예금 상품이 엄청 좋았습니다. 제가 하나 읽어드리겠습니다. 정기예금 상품이 3개월짜리가 19.2%, 6개월짜리가 21%, 1년짜리 24%예요. 20%짜리 넘는 상품도 있어. 네. 20%짜리 넘는 상품도 있습니다. 특수 이게 정기예금 중에 20%. 와, 나도 보고서 믿기지가 않습니다. 네. 믿기지가 않아요. 그래서 한 12% 정도, 12%에서 15% 사이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냥 다른 거 할 필요가 없고 그냥 은행에 돈 넣으면 끝이에요. 은행에 예금 상품 그냥 돈 넣어서 그냥 딴짓거리 안 하고 그냥 계속 적금 붓고 예금 붓고 하면 끝이에요. 다른 거 할 필요가 없어. 가장 정직하고 확실한 방식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만약에 그렇게 은행 금리가 13%, 15%면 비트코인 안 하겠죠? 주식 안 합니다. 안 해요. 한 90%는 돈 뺄 거야, 아마. 왜냐하면 주식으로 돈 벌어도 주식으로 차익으로 돈 벌어도 그 돈이 안 나오거든요. 지금 저 은행 일이 안 나와. 삼성 같은 거 넣어놔도 그 수익이 안 나온다니까요. 지금 8, 90년대 그 금리만큼 안 나온다니까. 그리고 내 집 마련. 내 집 마련은 말할 것도 없죠, 여러분. 80년대 아파트 가격 한번 볼까?
자, 80년대 아파트 가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울에 50평짜리 아파트가, 여의도에 50평짜리 아파트가 4,300만원. 네. 그리고 마포 17평짜리 아파트가 1,050만원. 전세 500만원입니다. 압구정동 현대 아파트가 30평짜리가 2,100만원입니다. 그리고 더 이게 비싼 아파트예요. 제 비싼 아파트 읽어드린 겁니다. 상대적으로 싼 아파트. 잠실의 중아파트가 680만원. 아마 지금 부모님이 아파트 사실 때는 다 이제 은행에 이제 돈 모아가지고 아파트 사셨겠죠. 그러니까 부모님 세대 때는 이제 재테크하는 게 딴 게 필요 없고 그냥 정직하게 월급 딴 데 안 쓰고 은행 금리에 잘 예금해놓고 아파트 사면 끝이에요. 다른 금리 할 필요가 없어. 할 필요 없. 저 때는 여러분 있잖아요. 월급만 잘 모으면 80년대 월급만 볼까요? 80년대 월급이 평균 월급이 30에서 40만 원이네요. 30에서 40만 원. 네. 84년도에 대기업 월급이 30만 원대. 한 20만 원대로 보면 되겠죠. 그러니까 20만 원 해가지고 뭐 생활비 한 이것저것 쓰고 달에 15만 원씩 은행에 넣으면 얼마겠습니까? 그럼 은행에 넣으면 한 200만 원 되겠죠. 200만 원 3년 모으면 아파트 가능한 거예요. 정말 짠돌이 같이 하면. 네. 물론 이게 그 시기 때 물가하고 물가 상승률이나 뭐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제가 하는 게 대략적으로 본 거기 때문에 제대로 구체적으로 보면 좀 차이가 날 수 있어요. 그래도 지금보다 훨씬 낫습니다. 훨씬 나은 정도가 아니죠. 훨씬 나은 정도가 아니지. 그래서 옛날에는 여러분 부모님 세대 때는 어떠냐 하면 새빵살이 하다가 돈 모아가지고 아파트 가는 사람도 많았습니다. 새빵살이 하다가. 지금 아파트 사시는 분들, 아파트 사시는 586 세대분들 젊었을 때 다 새빵살이 했을 겁니다. 사글세. 사글세 했을 겁니다. 사글세 해가지고 거기에서 돈 알뜰하게 모으는 동안 알뜰하게 융해치 모으면 서울에 아파트 장만한 거예요. 가능한 거야. 그걸 어디서 할 수 있냐 하면 그 옛날 드라마 중에 있잖아요. 서울의 달이라는 드라마 아십니까? 서울의 달. 1994년에 만든 드라마. 그 드라마의 배경이 어디냐면 지금 땅값이 서울에서 가장 많이 오른 곳입니다. 그 드라마 촬영지가 어디냐면 서울에서 가장 땅값이 오른 곳이에요. 강남보다 땅값이 더 많이 오른 거예요. 용된 도시입니다. 서울시 성동구 옥수동. 거기님 아시죠? 성동구 옥수정. 서울에서 가장 핫하고 가장 껑충 점프한 곳이에요. 근데 94년도 거기는 달동네예요. 그냥 재개발 하나도 안 된 달동네. 그 서울에다 드라마 보시면 그냥 가난한 사람들 살고 있는 산 동네에다가 그냥 집지어 살고 있는 판잣집에다가. 거기서 다 새빵살이 하거든요. 이제 집주인 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나중에 새빵살이 하는 사람이 이제 돈 모아서 아파트 사서 나가거든요. 아파트 사가지고.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들 직업이 변변하냐? 아닙니다. 그때 그 새빵살이 하던 분들 직업이 뭐냐? 남자 혼자서 돈 벌었어요. 네, 남자 혼자서 돈 벌었어. 혼자서 노가다 뛰며 돈 벌었는데 그 돈 모아가지고 새빵살이 탈출하고 아파트 산 거예요. 지금 가능합니까? 여러분 지금 가능해요? 남편 혼자 외벌이 해가지고 노가다 뛰어서 아파트 산다. 이거 지방도 불가능해. 대구 택도 없어 이거는. 대구 뭐 꿈도 못 꾸지. 이거 뭐 지방 가도 못 돼요. 근데 그게 가능했다니. 그게 드라마에서 얘기하는 게 그게 뜬구름잡는 얘기가 그 시절에 가능했다니까. 옛날에 노가다 건축 현장 일하면서 돈 모아가지고 아파트 간 사람도 진짜 많아요. 아버지 직업도 건축업이 제일 많았어요, 여러분들. 581 세대분들 아버지 직업이 가장 많은 것 중에 하나가 건축업이에요, 건축업. 옛날에는 노가다를 안 부르고 건축에 불렀거든요. 공사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이제 노가다 뛰고, 노가다 공사 갖다 잡아가지고 이제 혼자 뛰고, 이제 그 혼자서 번 월급 가지고
내 식구 먹고 살고, 먹고 살면서 그 돈 모아가지고 아파트가, 그게 가능했다니까. 가능했다니까. 그러니까 586 세대분들은 그걸 당연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냥 뭐 알뜰하게 모으면 집 살 수 있겠네. 왜냐면 그분들은 가능하니까. 근데 우리는 가능합니까? 때려 죽여도 안 됩니다. 죽었다 깨어나도 안 됩니다. 평생 벌어도 안 됩니다. 안 되게끔 해놨잖아요. 586 세대가. 아니, 586 세대분들이 그렇게 도저히 못 가게끔 만들어놨잖아. 죽어서까지 그냥 아파트 부도도 밟지 못하도록 만들어놨지 않습니까? 제 말 틀렸습니까? 대기업 가더라도 불가능하게끔 만들어놨잖아. 586 세대분들이. 자기들은 그 허들을 굉장히 낮게 만들어놓고 우리는 그냥 도저히 처음부터 그냥 벽도 짓지 못하도록 만들어놨잖아요. 이게 어떻게 같다고 볼 수 있는 거야, 이게. 이게 어떻게 다 그렇게 살아왔다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온 게 아니죠. 뜯어보면 완전히 다르죠. 아니, 사는 게 그냥 뭐 밥만 먹고 산다, 똥만 산다 다 똑같습니까? 아니잖아요. 아니잖아. 아니지 않습니까? 다르지 않습니까? 완전히 다르지 않습니까? 이걸 어떻게 똑같다고 얘기할 수 있는 거야? 그렇다고 내가 586 세대분들이 뭐 고생을 안 했다, 편하게 살았다, 그건 절대 아니에요. 저분들 힘들게 살았습니다. 열악한 환경에서, 노동 환경에서. 그런데 저분들하고 우리랑 가장 다른 게 뭐냐면 저분들은 노력하면 그만한 성과 보상이 굉장히 컸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차이는 뭐냐, 586과 2030의 가장 큰 차이는 뭐냐면 노력했다는 보상과 성과가 저분들은 확실했다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던 대로 돈을 모으면 이자가 굉장히 셌고요. 착실하게 5년 6년 죽치고 모으면 아파트 가능했어요. 서울도 가능했어요. 근데 지금은 노력을 해도 될지 안 될지도 모르고, 노력을 해도 합격하지 않을지도 모르고, 일단 뭐 돈을 모은 걸 고사치더라도 회사 문턱을 밟는 것조차도 힘들잖아요. 1차 가문에 서류 통과하는 것조차도 쉽지가 않잖아. 회사 들어가서도 내가 어떻게 살아남을지도 장담할 수 없고, 회사를 쭉 다니다도 그 모은 돈 가지고 아파트 전세도 힘든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지금 서울에 뭐 아파트 떠나서 빌라도 힘들잖아. 빌라도 평생 모아서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힘들어도 참으면 그런 거 있잖아요. 고생 끝에 빚이 있다. 어른들 그런 말 하잖아요. 고진감래. 근데 우리는 고생 끝에 또 다른 고생이 있어요. 우리는 고생이 끝나지 않는 거예요. 그냥 계속 고생이야. 고생을 넣으면 더 큰 고생이 있어. 그 더 큰 고생을 넣으면 또 그 높이보다 훨씬 더 높은 고생이 또 있어요. 고생의 연속이야. 고생이 끝나지 않는다니까요. 그리고 암만 고생을 해도 떨어지는 게 없어요. 떨어지는 게 없어. 떨어지는 게 너무 형편없어요. 내가 이만큼 쏟아부었는데 막상 우리가 손으로 거머쥐고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 그리고 부모님 세대 1억하고 저희 세대 1억과 너무 다르지 않습니까? 저희 지금도 1억이 큰 돈인데 부모님 세대 1억이면 저 80년대에 신축 아파트 3채는 살 수 있었습니다. 서울에서. 지방이면 5채 살 수 있었겠죠. 서울 아파트 3대 가지고 있다 생각해봐요. 그러면 뭐 골프 치고 다니면서 여유있게 살겠지. 안 그렇습니까? 지금 뭐 아파트가 하나가 아니라 뭐 전세도 힘들고, 월세 너무 비싸고, 빌라도 힘들고, 투룸도 힘들고, 다 힘들잖아. 원룸 전세도 힘들지 않습니까? 젊은이들이. 맞잖아요. 지금 원룸 전세가 왜 나왔어요? 그 청년 전세자금 대출이 왜 나왔습니까? 청년들이 도저히 이 비싼 월세를 감당하면서 박보 월급 받으면서 이 전세까지 간 가정이 너무나도 힘들고 거의 불가능하고 손을 놔버릴 지경이기 때문에 나라에서 구제해준다는 의미에서 청년 전세자금 대출을 만들어준 거잖아요. 근데 청년 전세자금 대출도 이것도 함정이 있는 게 뭐냐면, 그 청년 전세자금 대출도 완전히 커버쳐주는 게 아니라 일정 금액까지만 있잖아요. 한도가 있잖아요. 1억 2천만 원까지인가. 그러다 보니까 집주인들이 어떻게 해버렸습니까? 전세금을 올려버렸죠. 전세금을 없앤다거나 전세금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서울에 지금 원룸 전세가 어떻게 됩니까? 1억 5천부터 시작이죠. 비싼데 2억부터.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도 전면 커버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서울에 요즘에 유행하는 것 중에 하나가 거기 반전세 아닙니까? 반전세. 1억 2천만 원 보증금 주고 이제 월세 한 30만 원 해가지고 내는 거.
지금 그런 식으로 지금 바뀌어가고 있는 추세 아닙니까? 서울이 지금 반전세가 굉장히 많이 늘어난 거라고 했거든요. 완전 전세보다. 전세 부분은 굉장히 감소했고 전세가 올려가지고 반전세를 타입하는 스타일로. 예, 지금 그런 식으로 바뀌어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반전세를 해버리니까 이 전세자금 대출의 의미가 없는 거야. 왜냐면 전세자금 대출도 이자 내야 되잖아요. 반전세도 월세가 있고.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 살고 있는 사람도 굉장히 많잖아요. 서울에서. 그러니까 지금 아무 노력을 해도 아무리 내가 죽지사자 이렇게 노력을 하고 아득바득거려도 과연 내가 이 터널을 빠져나갈 수 있을까? 이 터널 안에서 못 나오는 건 아닐까? 여기보다 가장 나은 환경이 있을까? 평생 여기서 난 원룸에서 그냥 썩어야 되나? 원룸에 그냥 월세 세면서 그 좁디좁이 5평도 안 되는 이 공간에서 난 평생 이러고 살아야 되나? 지금 그런 거에 대한 불만이 굉장히 극대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서울에 사시는 분들이.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조차도 안 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의식주가 안 되는 사람들. 그 사람들 미래는 누가 보상하냐 말이죠. 누가 구제해 줍니까? 구제해줄 사람이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게 이 사람 논지는 네, 얻을 게 하나도 없습니다. 네. 특히 이 사람이 2030 세대인데 이렇게 얘기하면 반성하셔야 돼요. 반성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 더 얘기해야 될 게 닉네임 바꾸세요. 펄스 폭격기, 페이크 폭격기, 입 벌고 폭격기로 바꾸시기 바라겠고 네, 어디 가서 사람도 보이는 데서 얘기하지 마세요. 쫓겨납니다. 문전박대 당해요. 손절당할 수 있습니다. 그날로. 이 지금 2030 세대의 현실을 이해해주진 못할 망정 그걸 가지고 꾸짖지 맙시다. 가만히 놔둬도 힘든데 가만히 놔두고 기운내라고 말해도 힘들어 죽겠는데 자꾸 뭐 노력이 부족하니 근성이 부족하니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눈을 낮춰도 힘듭니다. 자, 이상으로 네 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